침묵만 지키면 살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1월 초. 나는 경기도 파주의 GOP 제17경비여단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전출 명령서를 품에 넣고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남쪽 끝 계룡대에서 편안하게 행정 업무를 보던 나를 이렇게 북쪽 최전방으로 보내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정문을 통과하자 군화 밑창이 얼어붙은 시멘트 위에서 뚝, 뚝 소리를 냈다. 철조망 너머로는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이는 경고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 금지, 촬영 금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목깃을 세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건 주변에서 스치는 시선이었다. 저게 이번에 내려온 계룡대 출신이래. 귓가에 스치는 속삭임. 짧지만 비아냥이 묻어 있었다. 대대 본부 건물 안. 내 앞에 선 사람은 권태환 대위였다. 10년 경력의 GOP 실무자. 눈빛은 매서웠고 표정은 늘 무표정에 가까웠다. 한 중위.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오른손에 쥔 걸 내밀었다. 낡은 걸레와 양동이었다. 오늘은 사무실 바닥부터 닦아. 여기선 책상에 앉아있는 중위는 없거든. 순간 내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상병 하나가 피식 웃는 걸 보니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침을 삼키고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걸레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속으로는 이걸 기억해 두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하면서 바닥을 닦는 동안 대위와 병사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계룡대에서 뭐 배우다 왔나? 책상에 앉아 문서나 뒤적이다 왔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버티기 힘들걸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바늘처럼 찔러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다. GOP 식당은 남자 병사들과 간부들이 한 줄로 서서 배식을 받는다. 하지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배식병이 쌀밥을 반 스푼만 퍼주고는 무표정하게 다른 쪽을 봤다.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 여긴 전투하는 사람한테 밥 많이 주는 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 힘은 그대로 삼켰다.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 철조망 위에 걸린 작은 종이 쪽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누군가 장난으로 붙인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 글씨가 또렷했다. 연료 창고랑 급식소 얘기는 꺼내지 마라.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들었던 조롱과 차별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습기 방울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계병의 구령, 그리고 낮에 들었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게임 규칙을 조금 알 것 같아졌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반드시 부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전날 밤 연료창고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쪽지를 본 이후로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졌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본부에서 무전이 왔다. 한 중귀. 정문으로 나와 보세요.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하지만 정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멀리서 보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알아봤다. 겨울 햇빛 아래 검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어머니였다. 손에는 하얀 보자기로 단단히 묶은 김치통과 김밥통, 그리고 비닐봉투 안에 쌈장과 된장국이 보였다. 그건 내가 계룡대에서 있을 때도 가끔 보내주던 그 집 냄새 그대로였다.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정문 근처 경계 초소 앞. 경계병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여기 출입 불가입니다. 방문 사전 신청 없으시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딸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잠깐 얼굴만 보고 김치 좀 전해주고 싶어서요. 병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여기는 관광지 아니에요. 규정입니다. 물건은 접수대에 맡기시든가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한 발짝 나서기 전에 내 옆에 나타난 권태환 대위가 내 팔을 툭 잡았다. 한중휘, 그냥 가세요. 대위님, 어머니입니다. 잠깐이라도.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여기서 감정 섞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서면 더 꼬입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나를 발견했는지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경계병이 봉투를 받아들며 투명 비닐 장갑 낀 손으로 이리저리 만졌다. 김치, 이건 냄새 나서 안 됩니다. 된장국도 안 돼요. 규정상 액체류 반입 금지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들렸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럼 그냥 김밥만이라도 전해주세요. 병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뒤적였다. 나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지만 권 대위의 손이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다. 한중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차갑게 잘려나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고향의 부두, 새벽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를 군대에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입대 전날 밤 김치찌개를 끓이며 했던 말. 서진아,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절대 억울한 일 당하면 눈 돌리지 마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나는 지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김밥 봉투만 남기고 돌아섰다. 뒷모습은 작고 어깨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그 공기는 싸늘하고 무겁기만 했다. 정문을 떠나는 길. 권 대위가 툭 던졌다. 여긴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봐주면 다 무너져요. 그걸 이해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말했다. 대위님, 규정 뒤에 숨으면 책임도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내 침대 옆 사물함에 김밥 봉투가 놓여 있었다. 접수대에서 누군가 가져다 준 모양이었다.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추워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엄마는 괜찮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낮 동안 꾹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무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 끝에 남은 건 이상할 만큼 차가운 결심이었다. 훈련 통보는 전날 저녁에 갑자기 떨어졌다. 원래 주말이면 GOP 근무표에 따라 분대별로 번갈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엔 대대 전원이 연천 사격장에 나가 사격 행군 체력 훈련을 풀코스로 한다는 명령이었다. 명분은 전투력 강화지만 모두가 눈치로 알았다. 며칠 전부터 창고 얘기가 슬슬 돌고 있었고 권태환 대위는 그걸 잡아누를 기회로 삼은 거였다. 아침 6시 차가운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우리는 탄띠와 철모를 착용하고 집합했다. 땅은 이미 진흙탕이었고 발밑에서 쓱쓱 질퍽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다. 권 대위가 앞에 서서 목청을 높였다. 오늘 일정은 간단합니다. 사격 300발, 완전 군장 20km, PT 5회패회.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자기 무덤 파는 거니까. 첫 번째는 사격 훈련이었다. 비가 점점 굵어져서 조중영의 물방울이 맺혔다. 손이 얼어 반가세를 당길 때마다 떨림이 심해졌다. 하지만 권 대위는 군인이라면 날씨를 탓하지 말라며 우리를 몰아붙였다. 옆 사로에서 쏘던 하사 하나가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났지만 그냥 붕대로 감고 이어가야 했다. 점심도 없이 바로 행군이 시작됐다. 완전 군장 20km 이상을 메고 비에 젖은 산길을 오르내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어깨끈이 쇠고를 파고들었다. 옆에서 같이 가던 하사 박진수는 평소 과묵한데 그날은 숨소리가 이상하게 거칠었다. 15km쯤 왔을 때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사박 일어나 내가 부르며 다가가려는데 권 대위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아왔다. 한중위, 뒤로 물러서 의무병. 의무병이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권 대위는 훈련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나머지는 계속 전진 한 사람 때문에 다 멈출 수 없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면 그 다음엔 내가 표적이 될 게 뻔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떼었다. 그건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씁쓸한 한 걸음이었다. 행군이 끝나자마자 그는 또 우리를 운동장에 세웠다. PT 500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버피, 그리고 스쿼트,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땀과 섞여서 눈에 들어갔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아무도 닦지 못했다. 누군가 잠시 동작을 늦추면 권 대위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구두 끝으로 모래를 차올리며 말했다. 전투 중에 멈추면 죽는 겁니다. 죽기 싫으면 계속하세요. 마지막 버피 동작에서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폐 속까지 차가운 비가 들어오는 기분이었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내 앞에 와서 낮게 말했다. 한중귀, 창고 얘기 또 하면 오늘보다 더 힘든 날 보게 될 겁니다. 그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오히려 비명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전투복이 흙탕물에 찌들어 그대로 무거워진 채 연천 막사로 돌아왔다.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옆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내 수건을 건넸다. 평소 말을 거의 안 하던 병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건과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보냈다는 김밥 한 줄이 있었다. 아마 접수대에 맡겨졌다가 누군가 몰래 챙겨둔 것 같았다. 나는 그 김밥을 들고 잠깐 멈췄다. 비닐 안쪽의 김이 눅눅해져 있었지만 그 순간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나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다시 새겼다. 이 사람 언젠가 반드시 무너뜨린다. 고성훈련은 원래 계획에 없었다. 그런데 권 대위가 갑자기 야간 GP 정찰 훈련을 하겠다고 했다. 날짜는 한겨울. 바람이 동해에서 그대로 불어오는 날이었다. 솔직히 그 추위는 옷 속까지 파고들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엔 별도 안 보였다. 오로지 손전등 불빛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완전 군장을 맨 차에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발밑은 얼음과 낙엽이 섞여 있어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미끄러졌다. 앞서 가던 상병 하나가 뒤로 몸을 기울이자 내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다. 순간 오른쪽 어깨에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지만 숨소리가 잠시 거칠어졌다. 그때였다. 권 대위가 뒤에서 소리쳤다. 한 중귀 속도 유지하세요. 여긴 산책길이 아닙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마치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끝이라는 말 없이도 충분히 전해졌다. 정찰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내 팔은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총기를 지탱하는 것도 버거웠다. 그걸 눈치챈 하사 김진호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아무 말 하지 마. 여기선 부상보다 눈치가 더 위험해. 복귀 도중. 산비탈 옆 좁은 통로에서 미끄러졌다. 몸이 옆으로 굴러떨어지며 어깨가 다시 바위에 부딪혔다. 눈앞이 하얘졌다. 귀에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중귀님 하고 외쳤지만 다음 순간 권 대위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멈추지 마. 한 명 때문에 전원 정지시키지 마라. 결국 나는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다.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의무병이 다가왔지만 권 대위가 손을 들어 막았다. 기록 남길 필요 없습니다. 부상 경미. 알아서 쉬게 하세요. 대위님. 어깨 탈구 같습니다. 병원 이송이. 그럼 중대 성적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말에 의무병이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수십 번 그 이름을 되뇌었다. 권태환. 밤이 깊어 숙소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잠들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른쪽 어깨를 감싸쥐고 창밖을 봤다. 철조망 너머로 파도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날 조롱하는 것 같았다. 너, 여기선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휴대무정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송신자는 김진호 하사였다. 중위님, 제가 본 건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그날 밤 내 어깨의 통증만큼이나 깊이 새겨졌다.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언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규칙은 명확했다. 살아남으려면 침묵하라. 그러나 나는 침묵 대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연등도 꺼진 조용한 막사 안에서 나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깨의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속에 남은 건 묘한 불안감이었다. 낮에 들은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고 얘기, 권대위가 직접 윗선이랑 연결돼 있다더라. 솔직히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군용 차량이 들어올 때 나는 쇳소리, 그리고 경계병의 짧고 날카로운 구령,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 시간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건 드문 일이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나는 무심한 척 상병 몇 명과 함께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다. 정문 앞, 검은색 군용 SUV가 멈춰 서 있었고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렸다. 짙은 회색 외투 위에 장성 계급장이 번쩍였다. 내 심장이 순간 쿵 하고 울렸다. 그 얼굴, 수많은 군 행사와 뉴스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내 어린 시절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사람, 한진혁 중장, 내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가 나를 먼저 본 건 아니었다. 시선은 곧장 우리 쪽이 아니라 경계선 바깥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향했다. 얇은 외투에 머플러 하나 두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 바로 하사 박진수의 어머니였다. 낮에 권대위의 훈련 중 쓰러졌던 그 하사. 지금 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공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아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부하들을 대할 때의 단단함과는 전혀 달랐다. 낮고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경계병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장성이, 그것도 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한 병사의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군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 권대위가 급히 달려나왔다. 중장님, 이건 절차상.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 하나로 모든 말을 삼키게 만들었다. 권대위, 즉시 직무정지, 헌병 호출해. 짧고 단호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헌병 2명이 곧바로 무전을 쳤다. 권대위의 표정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과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복잡함이 몰려왔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전에 그는 이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권위라는 갑옷을 벗고 인간으로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박진수 하사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들을 군에 보낸 사람으로서 각오했지만 이런 일은,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번 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날 새벽, 권대위는 헌병체에 태워져 부대로부터 사라졌다. 떠나기 전 그는 나를 힐끗 봤다. 눈빛에는 분명히 네가 뒤에서 뭔가 했다는 의심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잠시나마 숨을 틔운 것 같았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이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권위는 사람 위에 서기 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할 때 꿇기 위해 존재한다. 권 대위가 헌병차에 실려 나간 다음 날부터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복도와 식당, 심지어 흡연구역까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작은 발소리에도 고개를 돌렸다. 감찰 나왔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틀 뒤 군 감찰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민간 수사관처럼 양복이 아니라 깔끔한 전투복 차림에 감찰 패치를 달고 있었다. 첫날부터 사무실, 창고, 숙소까지 샅샅이 뒤졌다. 나는 근무 중에도 그들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다. 특히 연료 창고로 향하는 순간 숨이 절로 길어졌다. 그곳은 처음 내가 의문을 품었던 시작점이었다. 연료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휘발유 냄새와 오래된 곰팡내가 섞여 나왔다. 감찰관 한 명이 클립보드를 들고 재고표와 실제 유류양을 비교하더니 곧 얼굴이 굳어졌다. 기록상 지난달 소비량은 정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그 다음은 급식소였다. 대대 행정병이 안절부절 못하며 문을 열었는데 감찰팀이 바로 냉장고 문을 확인했다. 값비싼 소고기 대신 값싼 수입 냉동육이 채워져 있었다. 납품 계약서에는 한우 1플러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다. 감찰관이 그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에 놓을 때 나는 그 종이 위 붉은 도장 자국이 피처럼 보였다. 며칠 후 나는 조사실로 불려갔다. 좁은 방 안. 금속 탁자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감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준휘님, 권 대위가 부상 보고를 누락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성 야간 훈련에서 있었던 일, 하사 박진수가 쓰러졌을 때의 상황, 내가 직접 들은 경고까지 있는 그대로 말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권 대위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다. 몇 년 전에도 부대 내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전역 직전이라 그냥 넘어갔다. 재고 조작, 납품 비리, 보고서 조작, 전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어져 온 일이었다. 심지어 그를 감싸는 상급자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그 사실이 전해지자 부대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반대로 조용히 내 옆을 스쳐가며 잘 버텼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병사들도 있었다. 그중 뜻밖인 건 김진호 하사였다. 그는 나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중위님, 그날 고성에서 제가 본 건 전부 카메라에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몰래 복사한 SD카드를 슬쩍 내 손에 쥐어줬다.
그 안에는 훈련 중 권 대위가 부상자를 방치하고 기록 남기지 말라는 음성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전기난로 옆에서 혼자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비에 젖은 얼굴들, 흐릿한 불빛, 그리고 분명히 들리는 그 한마디. 멈추지 마, 기록 남기지 마, 영상을 멈춘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부대 전체가 비상대기 상태였다. 전 대대 집합이라는 방송이 울렸고 병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운동장으로 모였다. 하늘은 잿빛,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대형의 한쪽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때 헌병차 2대가 운동장 옆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따라 권태환 대위가 나타났다.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헌병 2명이 양옆에서 그를 잡고 있었다. 순간 운동장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일부 병사들은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다른 몇 명은 미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라기보다 오래 참고 있던 숨이 풀리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권 대위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왔다. 하지만 운동장 중앙을 지날 때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 불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조금 더 오래 맞췄다. 이제 끝났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감찰관이 앞으로 나서서 짧게 발표했다. 조사 결과. 권태환 대위는 부대 내 폭행, 보고 누락, 물자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 및 구속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 목소리가 운동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순간 뒷줄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잘 됐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게 신호였는지. 몇 명이 숨죽여 있던 불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제 훈련 좀 사람답게 하겠네. 아휴, 속 시원하다. 권 대위는 마지막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헌병들이 그를 차로 태우고 문을 닫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부대 전체에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집합이 끝나자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김진호 하사가 내 쪽으로 걸어와 짧게 말했다. 중위님,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쁨이나 승리감보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을 몰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잠시 멈춰 운동장을 뒤돌아봤다.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조금 전까지 권 대위가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그 바람 속에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권태환 대위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부대는 여전히 바쁘고 경계 근무도 그대로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그 전엔
숨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최소한 사람답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반말 금지 지침이 실제로 지켜지고 훈련 강도는 여전히 빡세지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인권 안전 주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생긴 거였다. 전 대대가 모여서 인권 교육을 듣는 날, 교육관이 처음으로 말했다. 군대가 전쟁만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묘하게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이 말이 진심으로 지켜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건 우리가 해낸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GOP와 근무지. 작전실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란스러운 사건이 끝난 뒤부터 병사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계룡대 출신 여자 중위라는 꼬리표가 먼저 붙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중위님이 됐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생각보다 컸다. 어느 날 근무 교대 시간에 김진호 하사가 다가왔다. 중위님, 어깨는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총 들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중위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주말 근무가 끝난 날, 나는 잠깐 외출 허가를 받아 도라산역 근처로 나갔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길. 역 맞은편엔 여전히 우리 부대의 정문이 보였다.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검은 패딩을 입고 김치와 김밥을 들고 서 있던 엄마. 경계병과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순간 나는 정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도 같은 규정이 있을 거고 똑같이 방문객은 접수대에서 물건을 맡겨야 할 거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누군가 그걸 전할 때는 존중하는 말투를 쓸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도라산역 앞이야. 거긴 웬일이냐 그냥. 예전에 엄마 봤던 자리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웃음이 들렸다. 서진아,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불의한 건 그냥 두지 마라. 그게 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DMZ 철조망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겹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한 번 본 부당함을 두 번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든 심지어 군대처럼 규율이 엄격한 곳에서도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을 더 오래 살아남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용기란 반드시 거창한 행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한 걸음씩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 그는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시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금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납니다.
이야기는 또한 정의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연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로운 관계와 오래된 편견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거나 여러분이 혹은 주변 사람이 정의를 위해 나섰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와 울림 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혼란스러운 날들 끝에는 반드시 고요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빛이 머문다는 것을